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강의를 맡게 된 필립 CTO라고 하고요.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올해 30년 차 개발자고요. 처음에 이제 삼성의 SDS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 30년 정도 지금 현재 계속 개발을 이어오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SK에서 AI하고 로보틱스 쪽을 담당을 했었고, 그 바로 직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그 레그 쪽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SK 거쳐서 지금 현재 현업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것들은 AI 컨설팅을 또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시면 처음 들으실 회사 뭐 BCG, 맥킨지 이런 쪽에서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타코드 M하고 같이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AI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거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시대의 생존 전략, AI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존 전략이 아니라 아마 여기에는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취업 전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생존 전략이라기보다는 적응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 AI가 뭐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AI는 쭉 있어 왔었고 계속 했었는데, 챗GPT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좀 굉장히 퍼포먼스라든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AI가 나와서 급속하게 이제 발달이 됐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자고 일어나면 모든 뭐 어떤 툴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는 AI 생태계의 미래 전망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커리어 전략, 그 다음에 즉시 실행 가능한 액션 플랜 이렇게 할 건데 생태계 미래 전망은 아마 요즘에 AI 좀 여기 오늘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 분야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잠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개인 커리어는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해서 뭐 실제 실무자 맞춤형,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 네트워킹과 경험 축적 전략, 리스크 관리와 플랜 B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를 막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향후에 그럼 난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세션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요즘 뭐 대항해 시대 이렇게 제가 썼긴 했는데, 항해일지라고 썼긴 했는데, 사실은 대항해 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춘추 전국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제미나이, 챗GPT, 그록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AI 모델들이 나오고, 또 뭐 소라2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퍼플렉시티라든가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개발자이거나 또는 디자이너시거나 또는 뭐 지금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나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사실 AI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객한테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 만들었는데, 그럼 이거보다 좀 기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변화의 파도가 있는데, AI 시대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뭐 저처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뭐 불안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제가 쭉 IT 쪽을 해오다 보면은 항상 테크니컬에 대한 발전은 있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리고 거기에 얼마만큼 빨리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본인의 커리어들은 좀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항해의 지침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결론은 이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AI하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느끼시는 것들이 이런 걸 것 같아요. 나 AI하고 어떻게 경쟁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데 경쟁을 하시지 말고요. 그 AI를 지휘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I 생태계에서 미래를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제 설정하는 첫걸음이라고 될 것 같아요.
뭐, 아마 이 장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GPT-5, 클로드오프스, 그 다음에 클로소넷, 그 다음에 제미나이 2.5 프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록4도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각각의 각 모델들이 나온 지 사실 뭐 몇십 년이 되지 않았어요. 나온 지 근 한 1, 2년 이내 또는 올해 나온 것도 있고 GPT-5 같은 경우는 올해 나왔죠. 그다음에 한 2주 전인가 GPT-5에서 또 빌더를 또 내놨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에 맞서서 또 이제 제미나이 2점, 제미나이에서 진영에서도 또 이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조만간 또 나올 것 같고. 지금 AI 모델이라고 보다는 약간 제가 제목은 AI 모델이라고 썼지만 사실 AI 서비스에 대한 발전 로드맵이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AI 기술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삼진법 파라미터라고 하는 MS에서 GPU를 사용하는 대신 CPU를 사용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나왔을 거예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개인화된 AI 서비스인데 여기서 두 번째 있는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 느낌에서는 아직까지 실용화하려면 조금 우리 피부에 와 닿으려면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실제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는 실제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양자 컴퓨터 서비스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조금 향후 한 3, 4년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4, 5년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지금처럼 이제 GPT나 이런 것들처럼 확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백단에서 백엔드 단이라서 뭐 사용한다든가 어떤 계산을 크게 한다든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화된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모든 그 GPT나 GPT-5나 챗GPT죠. GPT나 클로드 오프스나 이런 것들이 다 지향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마 여기에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 산업별로 AI 적용 시나리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한 세 가지만 골라왔어요. 그 금융 쪽이 있을 거고, 제조 쪽이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 쪽 같은 경우는 AI 활용이 거래 데이터 분석하고 신용평가 자동화, 챗봇을 통한 고객 상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저도 실제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전화가 오면은 대부분 다 AICC라고 하죠. AI 그 자동화 센터가 된 그 AI 그 컨택 센터 형태로 해서 AI가 전화 오고 그 전화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 그럼 그걸 알아듣고 얘가 답변을 해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 게 사실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사실 AICC는 예전부터 있긴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된 게 아마 작년, 뭐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 쪽에 좀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에이전틱이라고 하는 것들 엔트로픽에서 MCP라는 걸 이제 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기존에는 챗GPT나 뭐 이런 거 뭐 그래 좀 말 잘하네. 뭐 보고서 좀 데이터들 좀 잘 뽑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들 잘 대답해 주네. 그 정도 수준에서 실제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올라왔고요. 그래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에이전틱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초개인화 금융 서비스도 나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AI가 하기가 가장 좋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딱딱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들이 많고요. 그 정해진 답들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4년 전에 모 은행에 그 AI 컨설팅을 한번 들어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거 우리 뭐 AI로 뭘 할 수 있어요라고 그 담당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AI로 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거래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고객과 밀접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의 다 AI가 지금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쪽입니다. 사실 의료 쪽도 AI가 가장 빨리 들어갔던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IBM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거대한 회사인데요. IBM에서 왓슨이란
그 인공지능이 2013년도에 새로 나왔어요. 그때 제일 처음에 적용했던 분야가 의료 분야거든요. 그럼 왜 의료 분야를 적용을 했느냐? 의료 역시도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것들을 데이터 세터 하는 것들이 초기에는 의료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의료 쪽에서 이제 많이 그 AI를 응용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질병 초기 징후 감지하죠. 사실 사람보다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의 트레이징, 그 의료 리소스 최적화하는 거, 그다음에 약물 개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료 쪽인데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회사가 어, 의약 개발하는 모듈라 레그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개의 약품 글로벌 제약회사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는 저희가 약물 개발을 할 때 보통 어, 굉장히 그 고인력들, 박사급들이 신약을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거든요. 그럴 때 논문들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그만큼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것들을 레그를 통해서 실험 시간을 굉장히 단축했죠. 예를 들면 한 1년이 걸릴 실험을 뭐 한 12주에 끝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호응을 얻어서 지금 현재 많이들 국내에서도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30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뭐 신약 개발도 들어갔고 의료도 들어갔으면 결국은 개인 맞춤형 질병 예측 및 예방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현재도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뭐 의료 인력이 뭐 꽤 많이 부족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여기 지금 보면은 1100만 명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의료 인력을 대체하는 완전 대체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기초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조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산업별 AI 적용 시나리오 보면 제조 쪽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AI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 결함을 검출하고요. 그다음에 수요 예측, 재고 관리 최적화하고요. 그다음에 예지 보전으로 장비 고장 예측을 합니다. 예지 보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스카다를 사용을 해서 그 장비가 계속 그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얘가 언제 고장 날지 그런 데이터들을 센서를 통해서 다 수집을 해서 그 사전에 고장을 예측을 하고 그 고장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부품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그 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장비가 멎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없애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사실 제조 쪽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분야긴 해요. 그래서 여기 최적화 공장이라든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전역 공급망 자동화. 그래서 여기에 만약 현업에 계시거나 향후에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조 쪽으로 한번 좀 살펴보세요. 사실은 저도 제조업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서 제조업 쪽은 AI가 도입할 분야가 굉장히 많고 향후에는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로봇으로도 바뀌거든요. 제조 쪽은 결국은 로봇으로 또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로봇이라고 하면은 결국 로봇과 A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의 핵심은 뭐냐면은 로봇의 머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굉장히 넓고요.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이쪽으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아마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려면, 저 그러면은 로봇을 먼저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AI를 먼저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로봇까지는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로봇에 들어가는 피지컬 AI,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피지컬 AI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가전제품에다가 AI를 심을 때 보통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GPT나 또는 뭐 GPT OSS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꽤 사이즈가 크죠. 사이즈가 커서 예를 들면 메모리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퀀터나이제이션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작게 만듭니다. 뭐 한 1기가 또는 뭐 몇백 메가 수준으로 거기서 최적화시키는 거기서 그 다음에 최적화시킨 이후에 파인 튜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새로 매기는 그런 형태로 하면은 지금 피지컬 AI 쪽은 좀 그런 식으로 좀 발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생겨날 직무와 사라질 역할입니다. 어, 먼저 이제 사라질 역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데이터 엔트리 및 처리원. 뭐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약간 비슷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기초 데이터를 처리하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기본 고객 서비스원, 이게 이제 AI 센터 안내원이죠. 상담센터, 이런 분들들, 그다음에 간단한 데이터 분석사, 그다음에 예지 보전 기술, 아까 예지 보전도 아까 앞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AI가 잘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외에도 뭐 사라질 역할들이 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부만 이제 가져온 거고, 결국은 이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로우한 수준에서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시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AI가 더 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파워비를 그 타블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데이터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이제 MCP 써서 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빠져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여줄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겨날 직무 같은 경우는 AI 에이전트, 뭐 에이전트 엔지니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다른 사이트 가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데 국내 뭐 유명한 업체 엔지니어라고 해서 서로 이제 명함을 주고받는데 거기에 에이전트 엔지니어라 AI 엔지니어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고 에이전트 엔지니어라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떤 역할,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동화 쪽에 그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엔지니어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LLM 파인 튜닝 전문가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AI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사도 생기고요. 거버넌스 및 윤리 전문가. 사실 AI 거버넌스 및 윤리 전문가는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금방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닐 것 같고 아마 뭐 약간 전략이라든가 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AI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사입니다. 이게 아마 들어보시면 생소하시겠지만 우리 AWS나 GCP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할 때 백엔드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할지, 어떻게 구성을 할지, 설계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논의가 되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AI 시대에도 기본 AWS나 GCP들을 사용을 하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가드레일은 어떻게 할 거고 보안은 어떻게 할 거고 데이터 아키텍처는 어떻게 가져갈 거고 이런 세세한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AI가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여기 데스타가 계시면 아시겠지만 스노플레이크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설계가 또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하는 것들은 어,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뭐 경험이 없는데 이런 것들 제가 어떻게 설계해요? 하는데 사실은 설계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보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저렇게 가면 어떨까? 그다음에 결국은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들을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향후에 어느 정도 주니어를 벗어나서 뭐 중간 미들 레벨 또는 시니어가 갔을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과 국내 시장의 차이점인데요. 국내 시장은 사실은 좀 느려요. 가속된 AI 속도가 뭐 빠르다라고 하지만 조금 느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도구 중심적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라2가 나왔어. 어떻게 사용해야 돼? 또는 뭐 퍼플렉시티의 커밋이 진짜 미쳤어. 그거 어떻게 사용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개발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AI 시대에 와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이제 AI가 왔으니까 뭐 내가 AI한테 다 물어보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뭐 해서 뭐 하면은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좀 줄어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협업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의 특성은 뭐냐면 선도적으로 진입하는 거, 그다음에 인프라가 좀 많이 복잡해졌죠. 그다음에 그 전문가가 좀 집중이 되고요. 인지교육되고, 그다음에 기업 내 AI 팀들이 따로 이제 특화돼서 별도 AI 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부서나 AI 뭐 AX 전략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에 특화돼서 좀 움직이고요. 한국 기업 인재가 좀 주목해야 될 요소는 뭐냐면은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특성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국에 있는 사이트라든가, 뭐 AI 관련된 뉴스레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몇 개를 좀 구독을 하시면서 AI가 시시각각으로 굉장히 빨리빨리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좀 습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체적인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위한 AI 적용이거든요. 사실은 제 주변에 저도 이제 그 팀원들이나 다른 분들 가르치다 보면은 AI 기술에만 특화되신 분들이 굉장히 포커싱을 맞추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뭐 개발자 같은 경우도 뭐 바이브 코딩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것들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뭐 이런 기획자 같은 경우 툴 어떤 거 쓰면 좋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바이브 코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IT라는 그 전반적으로 AI를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IT도 쓰고 개발도 하고 AI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눈을 개발자라 하더라도 디자이너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포커싱을 그럼 무슨 문제지? 이 문제가 뭐지?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AI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AI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AI로만 하는 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는 노력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트워킹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에 접근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글로벌 AI 생태계에 접근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뭐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디스코드라든가 이런 AI 관련된 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디스코드 같은 이제 뭐 채팅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들어가서 뭐 영어가 뭐 엄청 고급 영어를 쓰진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아, 얘네들이 이렇게 좀 요즘에 이런 걸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중에 좀 뭐 예를 들면 친분이 생긴다든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 간략하게 요즘은 뭐 번역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두 명씩 이렇게 좀 쌓이게 되거든요. 또는 이제 뭐 해외 같은 경우, 저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킹을 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IT나 AI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먼저 들어와서 먼저 생겨나서 그다음에 국내로 들어오는 실정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외 쪽에 있는 사람들 뭐 영어를 못해도 됩니다. 저도 사실 영어는 그렇게 아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영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실무자 맞춤형 성장 로드맵인데 제가 이제 N년차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N 플러스 4 이렇게 좀 나눠 놓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N년차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 1년차, 2년차 뭐 때에 따라서는 여긴 잘 모르겠지만 뭐 4, 5년차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N년차라고 하면 이제 0년차를 1년차를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때는 기초 역량을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초 역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AI를 한다고 해서 요즘에 제가 만나보시는 뭐 유튜버라든가 유명한 그 유튜버들은 좀 어느 정도 만나봤어요.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AI 강의하시는 또는 AI 관련된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좀 커피챗을 요청을 해서 만나보면은 걔 중에 개발자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전혀 비개발자이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비개발자가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얘기는 안 했지만 안타까운 게 툴 위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 툴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툴 가지고 뭘 했어요, 뭘 했어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툴들은 계속 변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어제는 A라는 툴을 썼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 주에 B라는 툴이 더 좋대. 그러면 A라는 툴을 다 알기도 전에 B라는 툴도 더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거 많이 쓰잖아요. 그쪽으로 또 가요. 근데 실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AI를 나 막 따라가야 돼 하면서 저 AI 굉장히 잘 알아요 해서 물어보면 파이썬을 하나도 못 짜시는 파이썬이 뭐예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실무에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초 역량을 구축을 하시고 기르시고요. 그 다음엔 이제 전문성을 확장을 하는데
여기서 요즘에 이제 얘기하는 모델링 같은 게 모델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모델을 파인 튜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다양한 모델들이 그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허기페이스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그리고 데이터들도 그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각 도메인마다 데이터들이 많이 그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느 정도 모델도 알고 좀, 이제 좀, 뭐, 예를 들면 모델의 레이어도 좀 바꿔보고, 뭐, 이런 것들 모델을 튜닝도 해보고, 모델 튜닝까지도 해보셔야 됩니다. 모델 튜닝도 실제 해보셔야 되고요. 데이터 시각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경험이 쌓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들을 리딩 하실지 준비가 되겠죠. 그때 이제 LLM에 대한 파인 튜닝과 뭐, MLOps 이런 것들 좀, AI 시스템 아키텍처 이런 것들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특화된 버티컬한 모델들을 스스로 만드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때 가서는 약간 비즈니스 통찰력 약간 요 정도 되면은 한 뭐 주니어 요게 이제 제가 1년 써있는데 각 개인마다 틀릴 거예요. 요게 뭐 어떤 분은 2년 차 어떤 분은 요 사이가 2년 차, 3년 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3, 4년 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차 이상이 되면은 약간 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큰 숲을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거버넌스라든가 뭐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전략을 짠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인간 중심의 역량이거든요. 그 협업하고 소통 능력. AI 시대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AI하고만 일할 거 아니거든요. AI는 나를 도와주는 어떤 도구나 어떤 툴이나 이런 거가 될 수 있지. AI하고만 일을 한다? 뭐 작은 기업은 뭐 그럴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더 큰 기업,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간다라면 결국 협업과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리적 판단. 윤리적 판단은 뭐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보안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뭐 그거 괜찮을 것 같아 해서 그냥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좀 아직까지는 윤리적 판단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아요. 요구하지는 않는데,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이고요. 그 다음 문제 정의 능력,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여기서 창의성은 문제 정의 능력이 나왔을 때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문제가 A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창의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뭐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학습인데 지속적인 학습은 꼭 AI뿐만이 아니라 IT 쪽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이 일을 끝날 때까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선배들 아마 보셨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뭐 은퇴를 하게 되면은 뭐 집을 튀긴다든가 뭐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뭐 그때도 계속 학습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학습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어느 한순간 딱 끝내서 뭐 졸업장 요때까지 공부를 하고 이 이후부터 공부를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입 개발자 같은 경우 파이썬 진짜 많이 다루세요. 파이썬 신입 개발자들 제가 그 뽑아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분명히 파이썬을 할 수 있대요. 파이썬을 잘하신대요. 근데 실제 시켜보면은 파이썬 코드를 잘 못 짜세요. 그게 본인이 파이썬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토이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제 뭐 바이브 코딩해서 파이썬으로 짜는 거 뭐 금방 하죠. 뭐 프롬프트 몇 개만 딱 짜면은 뭐 파이썬으로 주르륵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현혹되시면 여러분들은 향후에 코드를 읽을 줄 모르는 개발자가 되실 겁니다. 그거는 진짜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신입들 가르칠 때는 아예 인터넷 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파이썬 코드 짜게끔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컴파일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그 잘 짜시던 분들이 조금 요즘 요 근래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뭐 다른 언어까지 확장을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구축법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국내 AI 도입 성공 사례인데, 뭐, 아시다시피 LG 플러스에서 엑사원 이거 오픈했죠. 뭐, KT에서도 오픈했고, 카카오에서도 카나나 모델 있고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각자 모델들이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지금 야놀자나 NC소프트 이런 데서, 저도 이제 실제 고객사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내부에선 많이 쓰세요. 내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걸로 이제 아마 여기 뭐 LG나 뭐 이런 데 카카오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내부에선 프로젝트 많이 쓰죠. 근데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뭐 데이터셋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모델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는 거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챗GPT를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로컬 그 뭐 엑사 모델을 보면은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런 측면에서 퍼포먼스가 좀 잘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아랫단에 있는 뭐 태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잘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차별화 전략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도 면접을 많이 보거든요. 오늘도 아까 오후에 면접을 하나 보긴 했는데,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하나 보긴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술 스택에 너무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과거에 이제 개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있을 당연히 기술 스택에 집중을 하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때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창의성, 이런 것들을 많이 더 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AI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AI는 누구나 다 비슷비슷한 성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도구, 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도구와 툴인데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창의성,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보통 클론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클론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클론 한두 번 하면 되는 거고, 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쫙 봤을 때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뭐 어떤 A사의 뭐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든가 저렇게 해결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거지? 라고 해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런 포트폴리오를 내놓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AI 기술을 사용할 거냐에 대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AI 툴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요.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다른 AI 툴들이 나오고 기술들이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다 익혀요? 못 익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리적인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익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과 경험 축적 전략인데요. 효율적인 네트워킹은 말 그대로 컨퍼런스 참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직 지금 어떤 현업에 계시거나 아닌 취준생이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각자 그뭐 예를 들어서 현재 현업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본인만의 명함을 하나 만드세요. 또는 취준생이다. 그럼 본인만의 명함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명함을 주고 받으세요.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서. 사실 저도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은 명함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게 아직 취준생인데 명함을 주세요. 이거 뭐지? 하고서 보면은 본인의 뭐 포트폴리오하고 이런 것들 쭉 있어요. 그러다가 저도 재밌어가지고 커피챗을 이제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제가 그 업체에다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유명한 회사긴 한데, 그래서 그분도 되게 좋은 기회로 잘 하셔가지고, 사실 그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 했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같은 것도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멘토링을 받으시긴 하는데, 멘토링은 아마 금방 그 받으시기가 힘들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대학생이시라면은 뭐 학교에 멘토링을
받으실 분들도 있으시긴 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멘토링은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대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워낙 훌륭하시고 좋은데, 결국은 나와서 하셔야 될 게 실제 실무잖아요. 실무고 현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멘토링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어, 방법도 되게 다양해요. 길도 되게 여러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험을 축적을 하셔야 되는데, 팀 프로젝트나 또는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것들 좀 하셔서 좀 만드셔서 참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도메인 지식을 확장을 하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메인, 버티컬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들. 향후에 이제 AI가 가야 될 방향들은 이제 버티컬 도메인이다. 그럼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전문가 지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세무사다. 그럼 여러분들 세무회계 쪽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그런 사이트들을 보고 또 뭐 예를 들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내가 AI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내가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것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그 해당하는 도메인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메인 지식이 지금은 100%안 쌓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던 지식들이 나중에 플러스 애돈 X10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그런 것들 좀 도메인 퍼시픽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없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와 플랜 준비인데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막막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배워도 되나? AI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데 내가 그럼 과연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AI에 관련해서는 취업을 하시든 이직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간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AI는 향후에 계속 될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럴 때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I 기술 발전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특별한 게 없이 아까 뉴스레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유튜브, 해외 유튜브 같은 거 좀 보면 이런 게 나왔구나. 이 정도. 그다음 플랜 B 경로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AI에서 대체될 수 있는 직업들을 대비한 대체 경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량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고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약하신 분들은 결국은 챗GPT나 이런 것들 쓸 때도 굉장히 약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 사람이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키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그 오후에 면접을 하나 봤다고 그랬잖아요. 한 3명, 4명 정도 봤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석사 졸업하셔서 그 지금 재료 쪽 관련된 신분인데 학부에서 이제 AI를 워낙 많이 쓰니까 하다가 보니까 AI 쪽으로 완전히 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료 공학을 전공하셨는데 AI 쪽으로 오시는 이런 형태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자기가. 그래서 이쪽으로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고유 역량 강화인데요. 말 그대로 AI가 발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은 창의성하고 소통하고 리더십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학습 문화. 요 세 가지는 항상 따라갑니다. 그거는 꼭 AI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DT 시대도 그랬고, 뭐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클라우드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이거는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AI가 와도 나와도 현재 이런 것들은 현업에서 반드시 요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3개월 체크리스트라고 했는데 꼭 이게 3개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1개월 안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기초 학습을 하시고요. 뭐 교세라나 이런 것들 10분씩 트렌드 파악하고 그다음에 AI 도구 활용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구를 쓰는 사람만 되지 마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도구를 써봐야 AI로 어떻게 된 것들이 뭐 퍼플렉시티에 커뮤니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를 알아야 또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써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프로젝트를 좀 시작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킹을 시작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툴들 새로 나오는 것들 요즘
뭐 처음에 나오면은 이제 무료로 하죠. 무료로 해서 이제 무료 플랜도 주곤 하잖아요. 그럼 나오자마자 써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입니다. 그럼 나중에 본인이 할 때, 아, 얘는 여기까지 될 수 있구나. 쟤는 저기까지 될 수 있구나. 아, 얘는 요거는 약해. 저거는 약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향후에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업에서 또 이제 바로 써먹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바이브 코딩을 할 때도 뭐 커서를 쓸 거냐, 클로드를 쓸 거냐, 아니면은 코덱스를 쓸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다 쓰거든요. 다 쓰는데 어떤 때 코덱스를 써야 되고 어떤 때 클로드를 써야 되고 어떤 때 커서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써봤어야 이런 것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꼭 AI뿐만이 아니라 모든 IT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개발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뭘 할 때도 직접 해봐야 돼요, 몸으로. 그냥 보고, 아, 이런 게 있네? 재밌네? 그래, 뭐, 알았어.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절대 익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I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은 IT 쪽은 약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T하고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체크리스트, 뭐 심화학습 전문성 확보하고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네트워킹 멘토링하고 인간 중심 역량강화. 특히 네트워킹과 멘토링을 많이 받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이런 것들은 AI한테 물어보더라도 AI는 그냥 의미적인 그냥 상술적인 답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뭐 주변에 좋은 사람 찾아다니고 네트워킹하고 뭐 컨퍼런스 많이 다니고 뭐 이렇게 해. 그런데 실제 그거는 알지만 실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인 거는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가십시오. 무조건 가서 명함 들고 가서 명함 받고 그리고 그분하고 계속 꾸준하게 연락을 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좀 진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가적인 포지셔닝 해야 되고 커리어 전환 확장을 해야 되고 지속적인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로드맵은 현재 역량 진단해야 되고 2, 3년의 목표, 그다음에 스킬셋, 분기별 액션 아이템, 성공 지표 이런 것들을 아마 계획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개인 역량에 맞게끔 좀 계획을 좀 수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지휘하는 전문가 또는 AI를 다루는 전문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은 AI하고 경쟁이 아닙니다. AI를 잘 어떻게 쓸 거냐. 그다음에 AI 모델, 특히나 이제 허깅페이스 가면 엄청난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그 모델들 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모델들 중에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이런 것들 파인 튜닝 한번 시켜보시고 데이터셋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과거 전통적인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든가 레이어도 바꿔보고 모델을 좀 변경을 해보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아 AI가 어떤 거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러면 요즘은 다 AI가 지금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트랜스포머 모델이잖아요. 다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써보면서 성능을 한번